소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 3일자 라디오 비평 시간이 또 왔네요.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국민TV 라디오로는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고요. 아프리카 TV에서 서영석을 검색하시면은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뭐 봐봤자 제 얼굴이 그거지만 그래도 혹시 아프리카 TV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곽성준 고려대 교수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아니면 한 달 전인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그 곽성준이 이명박 때 부역했던 그 곽성준이랴 싶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맞답니다. 이명박 정권은요, 촛불 집회 이후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일상적인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을 이롭게 했고요. 작년 대선 막판에는 박근혜 당선을 위해 아주 정교한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결국 범죄 정권이죠. 그런 범죄 정권에 몸담았던 인간을 어떻게 고려대 교수란 타이틀을 붙여서 한겨레 신문에 칼럼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한겨레가 설마 이명박과 내통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곽성준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CJ그룹 회장과 수십 차례 만나서 요즘 구속된 CJ그룹 이재인 회장입니다.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넘는 그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서 고려대 학생으로부터 교수 사퇴 요구를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곽성준은요, 이명박이 가장 아끼는 고대 출신 후배입니다. MB노맥스를 기획한 공로로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곽성준은 지난 총선 때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거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도 거부한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쓸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는데요. 아니, 한겨레 신문 내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7월 3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어제 사진 뉴스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영훈학원 김아주 이사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인간 말이에요. 오전에 북구지검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는 링게르를 꽂고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후 북구지검을 나설 때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참나, 그냥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자칭 1%의 쌩 얼굴입니다. 이런 가정스러운 멤버들, 아픈 척하고 들어갔다가 구속되니까 뻔뻔스럽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 이런 1%의 거짓된 모습에 99%가 속아서 박근혜라고 하는 유신 변종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박근혜가 2002년 방북했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정일을 아주 극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왜곡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조선일보식으로 박근혜를 한번 씹어봤습니다. 김정일을 극찬하는 박근혜의 모습에서 비굴함과 굴종을 보았습니다.
모멸스럽습니다. 김정일 같은 인간을 극찬하는 박근혜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감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대통령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과 싸우는 정치인만이 차기 대통령 자격이 생길 겁니다.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예? 괜히 뒷북치면 차질 드러나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선거 부정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국정원이 존재하는 마당에 과연 민주주의, 상권분립, 책임정치, 국민주권, 시민의 자유 이런 헌법의 원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단언컨대 이번 국정원의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정당, 선거, 언론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이 외면하고 몸을 살린다면 그러한 정치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촛불 집회 학원에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금요 집중 집회 때는 한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광우병 사태 때 물론 언론의 이유가 있죠. 그건 국민 건강을 위해 판단하는 중대한 문제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1000배 만배 뛰어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화끈하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 IM피터 님이 국정원 사건 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까라고 칼럼을 썼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10여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생각 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400~500명이었고 주말에야 3,000명가량 됐습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2008년 촛불 시위처럼 대규모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보면 현저히 적은 참여율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어떻게 이뤄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치적 해결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미리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박근혜 쫓아내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정조사 그리고 역대 국정조사 결과를 봐도 국정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요, 언론 때문입니다. 사실 2008년 촛불 집회는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KBS, MBC는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 독립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도를 했어요. KBS 사장 정현주 꼴배기 싫어가지고 결국 쫓아냈던 것도, MBC 사장 최문선에 이은 엄기영을 결국은 쫓아냈던 것도, 야, 방송이 제대로 보도를 하니까 정권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써서 MBC, KBS를 장악하고, 연합뉴스 돈으로 장악하고, YTN 역시 장악하고, SBS는 자발적으로 장악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IMPT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 집회 관련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요, 아예 방송은 촛불 집회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MBC는 계속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도 겨우 단신 한 건만 보도했습니다. SBS 일반 한 건, 단신 보도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조사기간 단 한 건도 촛불 집회 보도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건 보도했는데요. 그마저도
왜곡된 보도로 촛불 집회를 접한 시민만 참여했다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과연 그런 것만일까요? IMPT의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2013년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 집회 참가자는 적지만 일찌감치 사회 각 계층에서 시국 선언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시민단체 시국 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1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부터 7월 1일 한신대학교 교수들의 시국 선언까지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재 국정원 사건을 대한민국 정치와 법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은 먼저 중대한 사태로 인식을 하고 있죠. 다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배경에 대한 얘기도 IMPT가 말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IMPT의 글을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죠. 비록 규모는 적지만 꾸준히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미약해요. 특히 박근혜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처음 5명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 참석 위원이 60명에서 6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요, 현재 소규모로 열리고 있는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가 어떤 계기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에 그저 국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침묵이 금이다를 실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녀의 입장에 맞춰 아예 국정원 규탄보다는 NLL 대화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까지는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된 범죄 증거가 언론에 속속 공개되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의혹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좌익 효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가진 그 사람이 남자도 아닌 여자,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자진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강간당했다고 그 인권을 심히 걱정했던 국정원 댓글녀였다는 사실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녀들이 쓴 그 글의 수준들, 저열함, 정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천박함, 그런 것을 통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세훈을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를 기소유예한 그 틈을 타서 증거를 현재 인멸 중이라는 사실도 들통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공장은 없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흑색 선전이야. 다 사실이구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의 사과가 없다는 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주도관이 꼭 다물고 있다는 점, 뻔뻔스럽다는 점, 바로 그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열을 점점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열을 받아야 싸우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대통령 선거 부정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가 제2의 촛불 집회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폐마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기사들 계속 내보낼 겁니다. 7월 2일자 동아일보요.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때문에 시민들 열불난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촛불 집회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런 찌라시 언론들이 상인들 못 살겠다는 그따위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실제 상인들이 고소까지 했어요.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참나. 그 청해천 상인들 지금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이엠 피터가 지적하고 있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쩌면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묘한 타오름이 있어서 불이 붙기는 어려워도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 모르는 화라산 같은 뜨거움이 있음을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과 언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은 진보와 보수,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정치, 사상의 대결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법에 따라서 관계자를 체포,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2012년 대냉천지에 불법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박근혜가 하야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법자가 여전히 최고 권력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국정원 사태에는요, 명판간 포청천의 그 작두가 등장할 것입니다. 라고 아이엠 피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예.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범법자가 그 근저에 그대로 앉아있을 때,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굳건히 고수할 때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노래 듣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러시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리쌍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듣고 오겠습니다. 날 사랑한다는 말 1000번을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써놓고 이제와 나를 막 무서워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 한 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뿌리치며 한참을 걸으며 네. 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보는 제 모습이 백화점 나왔네요. 그래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에 힘을 주면 배에 살이 찌지 않는다고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조합원 가입 많이 하셨네요. 예, 광주 서구 농성일동의 블랙 일백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어정부시 밀락동의 근희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일동의 우리가족 대표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불러주는 이 시간에도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릴게요. 강원 원주시 당구동의 로댕님, 예, 오댕이 아니고 로댕님이시네요. 예, 로댕님. 그 이순자 유머에 원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자가 전두환 마누라 이순자가 워낙 무식해서 옛날 그 대통령 유머로 나왔던 건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가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한 사람이 로댕이라고 쓰자, 그 뒤에 앉은 사람이 로댕을 잘못 봐가지고 오댕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앉은 이순자가, 야, 오댕은 이라고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저 덴뿌라라고 썼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로댕님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로댕님. 그다음 부산 기장군 정감면 용수리의 러브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과천시 벨량동의 날천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광주 북구 우남 1동의 영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사동의 운동부정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제가 닉네임을 만들면은 요즘 제가 운동부족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심학산신 할머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네. 이거 여기만 봐가지고는 816 페어웨이 드라이버 어쩌고 다 되는데 여하튼 닉네임 저관님 예, 뭐 외국에 계시니까 성함 그대로 불러드려도 되겠죠. 이성준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가입이 올바른 언론, 지금 언론 환경 아주 개판오분전이지 않습니까? 아까 IMP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KBS, MBC 그야말로 보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보도합니다. 신문들 그나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중동은 왜곡 보도하든가 보도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간지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한겨레신문에서 발행하는 한겨레 20일 그리고 시사 주간지계의 최강자인 시사인 조금 전에 제가 아프리카 TV로 이번 시사인 최신호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나 또 월간지로 가면 또 완전히 추풍낙엽입니다. 저희들 조합은 많이 늘면요. 가칭 국민평론이라는 이름으로 신동아나 월간조선과 똑같은 판형으로 월간지 만들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정기구독을 미리 받은 다음에 시작할 것입니다만은 이런 돈 안 드는 일들은 조금씩 해나지만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해야만이 TV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TV방송, 물론 저희들도 도상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확충하고요. 라디오에 기자들 뽑아서 출처 내보내고 해서 하나씩 둘씩 모양을 갖춰가긴 합니다만은 조합원 숫자가 그야말로 3만 5만을 돌파해야만이 안정적인 TV 뉴스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도중에 정말 참 조합원 가입을 업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안보 여론몰이의 한계라는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아까 제가 그 곽성준이 때문에 좀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그나마 한겨레신문이 있기에 숨통이라도 튑니다. 네. 박창식 논설위원의 안보 여론몰이의 한계 소개해 드리죠.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독일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남긴 말들이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국민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괴벨스는 선전수단으로 라디오에 주목했다. 그는 국가 보조금을 풀어 노동자들의 일주일분 급여인 35마르크만 있으면 라디오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인들은 라디오를 괴벨스의 입이라고 불렀다. 그는 매일 저녁 7시 라디오 뉴스에 오늘의 목소리라는 코너를 만들어 총리관저 르포를 하도록 했다. 나치스 지지 군중대회 실황도 전국에 생중계했다. 네. 나치스 당시의 라디오는 최첨단 매체였습니다. 최첨단 매체였죠. 그때까지는 그나마 신문이 혹은 잡지가 유일한 매체였지만은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최첨단 매체의 위력을 그야말로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대한뉴스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나치스가 만들었던 오늘의 목소리의 변형판에 불과합니다. 나치스 지지 군중대 실황도 전국에 생중계했죠. 라디오가 보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어집니다. 괴벨스는 하켄크로이츠와 제복, 웅장한 행사 등을 활용해 대중이 최면 상태에서 파시즘에 젖어들도록 몰아갔다. 나치스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괴벨스는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로 유명했다. 괴벨스가 펼친 정치 연출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성은 필요 없다. 대중의 감정과 본능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괴벨스가 오늘날 2013년 대한민국에 재래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14 정상회담 대화로 무단 공개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죠. 대화로 공개 행위의 불법 부당성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포기했다라는 거짓 주장이 괴벨스의 정치 선전과 바로 빼닮았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는 그런 괴벨스의 논리에 입각해서 조중동 극우 보수신문들은 그야말로 거짓 선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괴벨스 시대와 다른 것은 그때 라디오는 최첨단 매체였고 유일한 매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이런 거짓 주장. 이 거짓 주장의 핵심은 뭐냐?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고 영토가 아닌 영토 논란을 일으켜서 대중을 감정적으로 격동시키려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배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할배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맞벌 집회라고 하고 나와가지고 유행가나 부르면서 춤판이나 벌이는 그런 저질 할배들 나와가지고 NLL을 북한에 팔아먹는다는 등 이딴 소리나 늘어놓게 만들었던 것 바로 그겁니다. 보수 언론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명목적으로 대변한 점도 바로 괴벨스 시절과 똑같습니다. 안보 여론몰이는 한국 권위주의의 오래된 정치 문법 중 하나다. 박정희 시대로부터 1980년대까지는 좌경 용공 몰아붙이기가 성행했다. 근래 들어선 종북 좌파 찍어내기가 주된 흐름이다. 과거에 북한의 위협과 공포를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요즘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난이 부각되면서 북한을 찌질한 존재로 멸시해버리는 새로운 프레임이 떠오르고 있다. 어느 경우든 공격 대상 정치 세력과 북한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그릇된 선동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릇된 선동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근위주의 세력이 볼 때 좀 뜻밖의 상황으로 여론이 흘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담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NLL 포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NLL 포기사를 밝혔다는 것보다도 갑질 이상 많았습니다. 저는 조중동의 거짓 선전에 놀아나서 NLL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한 사람이 그나마 절반이라도 있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도 우시했죠. 박근혜의 지지율은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안보 여론몰이가 먹히지 않게 된 건요.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런 현상 처음도 아니죠. 2010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펼쳤지만 바닥 민심이 정반대로 조성되고 여당이 참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괴벨스의 믿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론 앞에는 겸허해야 한다는 링컨의 말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박창식 논설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의 한계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중동 보수신문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종편들이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고 박근혜에 불리한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가 하면은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코드가 맞기 때문이죠. 박근혜 같은 자칭 보수들이 정권을 잡아야만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보 개혁을 자처한 인간들이 권력 잡는 거 정말 싫다. 아마 그런 심정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편들 제어가 여부가 걸려 있습니다. 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어가 여부를 결정하는가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는지 정확하게 소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지금 박근혜 함부로 씹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고 온갖 징계, 경고, 인도로 처먹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종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자에 허덕이는 종편, 그나마 제어가 안 나면은 완전히 망하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을 창녀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권력에게 아부하고 자기의 신념을 팔아먹는 언론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답답합니다. 예, 그럴수록 새로운 언론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더 커지는 거죠. 저희들 라디오 지금 허접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요. 멘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이 시청한 광고입니다. 생선장수 부동산 역정 강연회가 7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1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요. 광주역 입석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에 있어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원이며 뒤풀이 협의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의 저자와의 만남이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2호선 강남역 교보문고내 티움홀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싼 광고인데 계속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청와대 도청을 아시나요? 라는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회 유레카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주미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38개국의 재미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됐다. 비슷한 일이 1970년대에도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돈으로 구워 삶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다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뉴욕타임스는 도청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 안에 비밀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를 이용해 유리창의 떨림 등으로 도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청와대의 거리 정도라면 이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네. 그때 최규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즉각 주미대사에게 진상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주한미 대사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서 사실이 아니란 분명한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 예.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 대사가 본국으로 타전한 비밀 전문 내용을 보면요.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스나이더 대사를 불러가지고 제발 미국 정부가 청와대 도청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참나. 이런 모습 2013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닮았죠. 다른 나라들은 다 버럭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단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청 사건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창문을 모두 3중 창문으로 바꾸고 키스터의 도청 방지 장치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도청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방식 궁금하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애원했답니다. 애원. 쪽팔려 죽겠어요. 그런 박정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에휴. 시사인 이번에 아주 제대로 짚었는데요. 예. 시사인 한국 보수의 국가 포기선언
소개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 시사인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